생생한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28분 27초 마치 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 보다 넓은 시각으로 한 주간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오늘도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디지털 화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 관련 기사가 다 지금 이 이슈로 덮여 있고, 오늘도 바로 저희가 먼저 디지털 화폐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도 그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미국과 중국이 관련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좀 띄우려고 좀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겠다 해서 네. 여러 전문 컴퓨터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수주를 받아가는 그런 것을 띄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화폐 실험은 상당히 늦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늦었군요. 예, 이미 이 선진국들은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하겠다는 구상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또는 경제적인 실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최근 중국이 내년도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그때 본격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화폐 제도의 엄청난 혁명이죠. 이것을 공식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 군 지역에 나눠서 실험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험을 마친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맞춰서 지금 미국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디지털 화폐를 모르면 단순하게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돈을 벌고 잃고 하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경제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아주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서 디지털 화폐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을 이제 개인적인 어떤 투자의 가치 부분에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계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크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좀 저희가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나라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움직임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상자산과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측면도 있지만, 기술이 똑같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거래 형태나 그 효과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 개념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각국, 특히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디지털 화폐는 문자 그대로 화폐, 영어로는 커런시, 만이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가상화폐라고도 하지만 네. 사실 국제적으로는 화폐란 용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쪽에 훨씬 더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럼 화폐와 자산은 뭐가 다르냐? 화폐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결제할 수 있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인데, 반해서 가상자산은 가치 저장은 되고 또 그것이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지만은 네. 다른 물건을 사고 파는 용도가 아니다. 물론 현재 비트코인은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널리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의 돈 관리, 국민들이 돈을 주고받고 교환, 결제하기 위한 용도로 만드는 것인데 반해서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투자 수단으로 또 본인이 일반에게 공개되기 싫은 어떤 자금을 저장한다든지 또 일부에서는 이제 거래도 합니다만은 그 역시 사회적인 거래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거래다 말이죠. 자, 우리가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빅브라더가 나와서 모든 세상을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 숨 쉬는 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정부를 꾸려가고 있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어떤 성능을 가졌으면 하는 게 오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A가 B한테 돈을 얼마 줬고 C가 D한테 얼마를 주고 받았으며 받을 게 있다는 이런 것을 잘 알면 세금도 훨씬 더 많이 걷고 통화정책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오랜 이런 어떤 전능한 만능 통화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하나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네. 최근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이 1985년에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을 하고 있는 여성 이코노미스트 제닛 옐런이 바로 예일대학 제임스 토빈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디지털 화폐가 있으면 이 전 세계의 경제를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시행착오 없이 잘 관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니까 비트코인의 기술 중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도 가상화폐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데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다. 이래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면 우선 좋은 게 우리가 돈의 수중에 현찰을 들고 다니면 우선 잊어먹고 어떻게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무전 취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실 우려도 있고 뭐 그렇죠. 예,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아,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어떻게 잊어버릴까 봐. 예. 그리고 은행에 돈이 많은 사람도 잠을 그렇게 잘 못 잡니다. 네. 왜냐하면 국세청이 언제든지 들이닥쳐서 어디서 돈을 벌었느냐 이래서 소득원을 조사를 해서 추적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데 반해서 디지털 화폐는 우선 거래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다지 않아도 다른데 디지털 망에만 연결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갖추고 있던 월렛에서 자금을 뽑아서 썼다 뺐다 할 수도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따로 은행을 통해서 통계를 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실시간으로 현재 부산에는 통화량이 좀 부족하고 대구에는 좀 넘치고 서울에는 적정하다. 이것을 알아서 통화도 조절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는 통화 정책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인데 이제 이것이 비트코인이 도입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같은 선진국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자. 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지금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화폐라는 거는 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빅브라더 아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딱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내 수중 안에 넣고 관리를 쫙 하려면 어쨌든 화폐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부가 찍어내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 시장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그거는 이제 화폐라고 불릴지 말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암호화폐 쪽은 이제 규모가 커질 대로 커졌으니까 이 부분은 좀 규제를 하겠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겠네요. 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좀 더 경제 정책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 좀 더 활성화되거나 더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면 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기능을 방해하는 그렇죠. 중앙은행의 적이라는 같아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미국과 중국을 좀 비교해서 말씀하라고 그러셨는데 네. 상당히 차이가 커요. 특히 지금 가장 강력하게 디지털 화폐를 조기 도입하겠다고 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정치 조직이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15억이나 되는 인구를 중앙당에서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정부가 국민들을 조절할 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역시 돈입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지금 중국에서도 알리페이라든지 알리바바의 결제하는 회사 또 가상화폐가 나오니까 정부는 모르는 자금의 흐름이 일반 민간 기업이나 가상화폐 관계자들에게는 알려지고 이래서는 중국 공산당을 이어가지 못하겠다. 중국 정부 입장에선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국가의 네. 존립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만들고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하면 처벌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이제 려우허 부총리가 더 강력한 정책을 펴서 아예 중국에서 살지를 못하게 하겠다. 예. 채굴업자들에게 대해서는 기차도 또는 버스도 사용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런 정책이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반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현재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든 가상자산이든 그것이 개인이 만들어서 사고 파는 것을 중앙정부가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이런 강력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서 세계 화폐 제도에 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네. 지금 지금 기축통화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닭 쫓던 개처럼 세계 경제에서 그렇죠. 변방으로 물러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의 그 가상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또 가상 자산을 처결하겠다는 또 하나의 목적은 지금 가상 자산을 통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자금을 돈 세탁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조세 회피처로 가버리는 이런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서라도 가상 화폐를 철퇴하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가는 방향은 똑같습니다만은 왜 가게 되었느냐? 그러니까요. 또 가는 속도 이런 것은 중국과 미국이 조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는 어떤 큰 그림에서 보면 그건 맞지만 디지털 화폐로 지금 모든 세계 경제가 주목해 보고 있다는 건 맞지만 두 나라의 지금 목적은 확연히 다르고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둘러싸고 두 나라가 여전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좀 재밌게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채굴 연합을 막 띄우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막 일론 머스크가 너무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비트코인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엄청난 비난하고 불매운동하고 퇴출 움직임까지 막 있었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정말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 사이에 상황이 계속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예,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른바 가상자산 시세가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한 코인당 7만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3만 달러대로 떨어져서 또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이렇게 휘청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가상자산은 박멸하고 디지털 화폐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상자산의 설 자리가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머스크 리스크라는 거죠. 이 머스크란 일론 머스크, 테슬라란 전기차를 만들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이분이 상당히 좀 그동안에 독특한 행동을 그랬죠. 많이 했었죠. 네. 특히 그 트위터를 통해서
주가를 좀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고 또 투자자들을 선동을 하는 그런 그 행동을 많이 했는데 네. 특히 최근에 이 테슬라라는 전기차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비트코인을 가져오면 그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한 2개월 전에 약속을 깨고 안 하겠다. 비트코인 가지고는 테슬라란 전기차를 줄 수 없다 이랬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가상자산과 가상화폐의 차이를 얘기할 때 그것이 결제수단으로서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화폐고 결제수단으로 매우 제한돼 있으면 자산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향해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는 아니야. 그냥 가상자산일 뿐이야 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 가격이 떨어져서 그 가격이 중국의 규제와 맞물려서 너무 떨어지니까 이 일론 머스크 자신도 지금 가상화폐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요즘은 또 가상화폐 띄우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상화폐를 가격을 떨어뜨리게 할 때 논리와 또 가상화폐 가격을 올리자 띄울 때의 논리가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금 가상화폐를 가격을 죽일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비트코인이 채굴하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네. 사실이거든요.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들어갑니다. 컴퓨터를 많이 돌리니까 예. 어쩔 수 없죠. 이걸 왜 돌려야 컴퓨터를 돌려야 된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시청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것을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러면 컴퓨터 안 돌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전기가 사용량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데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그 출현 생태계 자체가 전기를 많이 소비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게 돼 있어요. 네. 자, 지금 가상화폐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관여하지 않지만 블록체인이 계속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채굴 작업을 통해서 그래픽 카드를 움직이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 가상자산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게 너무 지구 환경을 파괴하니까 앞으로 나는 가상화폐 중에서 에너지 소비가 없는 적은 걸 하겠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도치코인이라는 맞습니다.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띄우기 위해서 도치코인은 그것에 돈이 별로 필요 없어요. 전기 소모가. 그런데 머스크의 이 발언이 이제 가상화폐 전체에 대한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떨어지니까 네. 뒤늦게 당황한 머스크는 채굴업자들하고 협회를 하나 만들었다. 네. 그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도입을 해서 가상화폐 채굴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격을 띄우고 있는데 처음에 했던 얘기의 논리나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의 논리가 과학적으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객관성은 많이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앞서 박사님께서도 이미 한번 언급은 해주셨어요. 정부가 왜 이 가상자산이 아닌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러면 정부가 계속 이렇게 이 민간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쪽으로 모든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갈 건지 그냥 저희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건 시대의 흐름이라면 4차 산업 같은 별도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좀 육성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바로 그 대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네.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나 투매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거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국 블록체인이 이 기술의 중심이 돼서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디지털 화폐도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은행의 의도 그것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이 잘 되고 가상자산이 잘 되면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를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이나
그 리플, 이더리움 같은 것을 박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아예 속내를 드러내놓고 처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바로 이 대목에서 가상 자산으로서 미국 같은 데는 그래, 비트코인 이런 것은 가상 자산이야. 가상 자산은 미술품처럼 네. 또는 중고차처럼 A가 B에 또는 각 개인들이 사고 파는 거 우리 정부는 관여하지 않을게 세금만 낸다면 개인의 자산이니까 우린 관여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화폐로서의 기능은 못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거잖아요. 가상 화폐가 되는 순간은 그렇죠. 이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 비트코인이 화폐로 되어가는 데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아주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반대한다고 해서 과연 가상자산이 한꺼번에 없어지겠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쪽은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가상자산이 가격이 얼마가 오를지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상 자산과 가상 화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아마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확실히 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중국을 포함한 모든 세계의 정부들이 왜 지금 앞다퉈서 디지털 화폐의 생산에 이렇게 몰두하는 모습인지도 저희가 그 원인을 오늘 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이코노미, 오늘도 글로벌 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